안녕하십니까. 웰스 매니지먼트 대표 윤항식입니다. 오늘은 은퇴 자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은퇴 후 자산관리, 그 다음에 금융자산, 연금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차에서는 부동산과 현명한 상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란 어떤 것일까요? 자산관리란 자산을 형성하고 보존하고 이전하는 일련의 어떤 스케줄 관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산관리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현금 보유입니다. 88년도에 음마아파트의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그 당시에 음마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20억이 상회를 하고 있죠. 그리고 10년 전에 냉면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한 8천 원 정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16,000원 정도의 냉면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현금은 어떨까요? 10년 전 5억과 지금의 5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현금으로는 10년 전 5억이나 지금 5억이나 똑같습니다. 반면에 물건의 가격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마아파트는요, 88년도에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20억이고요. 냉면 가격은 10년 전에 8천 원이었는데 16,000원입니다. 물건의 가격이 상승한 거죠. 하지만 금전은, 현금은 과거의 5억이나 지금의 5억이나 똑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관리의 목표는요,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거고요. 그 이상의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자산을 보유하던가 아니면 소득을 발생시켜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득과 관련돼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소득은 근로자, 그 다음에 자영업자, 그리고 사업가, 자산가가 만들어내는 소득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본인의 노동력을 투여해서 소득을 만들어내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분들이 만약에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업가와 자산가는 어떨까요? 사업가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했기 때문에 본인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자산가는 어떻습니까? 자산에서 계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 또한 내가 일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되는 수익구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로버트 기요사키 씨 아시죠? 그분은 소득의 원천을 얘기할 때 부자가 되는 과정을 근로자와 자영업자에서 사업가와 자산가의 영역으로 넘어야만 부자가 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노동력이 투여되지 않아도 시스템 수익 구조에 의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고 하면 내가 일하지 않고도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불로소득 구조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한다던가 자산을 보유해야 되는데 오늘은 사업에 대해서는 좀 논외로 할까 합니다. 은퇴 이후에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젊었을 때의 사업의 실패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복이 좀 가능하죠.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업으로서의 다시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에 대해서는 좀 논외를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노후의 재원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자금은 무엇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우리 재테크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에는 재산을 쌓아서 내 재산을 늘리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재테크라고
리스크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과거처럼 내 재산을 늘리는 재테크에다가 지속적으로 내 은퇴 이후에도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산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산도 늘리고 현금 흐름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나 은퇴 자금은 현금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현금 흐름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미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는 금융소득, 두 번째는 연금소득, 세 번째는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이 투자 방법 중 금융과 연금, 부동산으로 세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금융하고 연금은 푼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익이 높으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은퇴 이후에 무리한 투자는 은퇴 이후에 삶에 있어서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푼돈으로 적립을 하되 수익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절세 상품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은 목돈으로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요. 목돈이 들어갈 때 내 자산이, 내 자본이 100%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융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금융상품을 말씀드릴 때 각 금융상품마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금융상품은 다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본이 유한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 연봉이 3천 정도, 연소득이 3천 정도이고 앞으로도 소득이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싶으시면 1순위로는요. 소득공제 상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순위로는 세액공제 상품, 그리고 3순위로 비과세 상품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소득공제는 내 소득세율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봉이 3천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15% 구간, 그리고 앞으로 계속 높아진다고 하면 45%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상품을 1순위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세액공제 상품은 12%, 15%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 상품이 1순위가 되셔야 되고 2순위는 세액공제 상품이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는 왜 3순위가 됐냐? 비과세는 요건을 충족해야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비과세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3순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지금 말씀드린 상품들 중 대표적인 상품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소득공제 상품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그 다음에 노란우산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상품은 연금저축, IRP, 보장성보험, 비과세는 ISA가 있습니다.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은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요. 가입하고 2년이 넘어가게 되면 최대 3.1%까지 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혜택이 없고요. 이자소득세 14%를 무시는데 소득공제 효과가 있죠. 그래서 월 25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불입하시게 되면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20만 원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의미는요. 내 소득세율이 만약에 50%다. 그러면 120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됐기 때문에 소득의 공제가 안 됐을 때는 120만 원에 대한 50%니까 60만 원을 세금으로 냈을 겁니다. 하지만 120만 원을 소득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제가 60만 원을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환급받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60만 원 혜택을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 효과를 자기 소득세율만큼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주택자라든가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와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그런 혜택이 있고요. 다만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추첨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신축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저축을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는 퇴직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자영업자 퇴직금 용도로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소득에 비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그리고 1억 원 이하는 300만 원, 1억 원 초과는 2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중에 불입하고 받게 되는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하고 2년 동안은 무료로 상해보험도 가입시켜주고요.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신청을 하게 되면 분할금으로 받을 수 있어서 마치 연금과 같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 환급금의 90%만큼은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요. 대출 연이자도 3.9%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비상예금 자금이 필요하실 때는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세액공제 상품으로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어떤 이익이 발생돼도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IRP는 연금 수령 시에 저율과세가 되는데 연금소득세 3.3%에서 5.5%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이 5,500만 원, 4,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6.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과가 되게 되면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900만 원이 한도인데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가 한도고요. 그 다음에 IRP는 900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6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 가입하고 IRP로 300만 원 가입해서 900만 원을 채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맨 처음부터 나는 IRP만 가입해서 9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내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실 때 1,500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라든가 15% 분리과세를 선택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만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연금저축이라든가 IRP를 합쳐서 나중에 연금 수령하실 때 1,500만 원 이하로만 만드신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3.3에서 5.5%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세액공제는 보장성 보험이 있는데 보장성 보험의 그 종류에 따라서 이번엔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 원의 한도로 해가지고요 13.2% 절세를 받으실 수 있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6.5% 연 100만 원 한도로 해서 16.5% 그러니까 16만 5천 원을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도 가입 순서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운전하는 가입자라고 하면 운전자라고 하면 1순위는 자동차 보험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실손 의료보험. 이렇게 불입하고도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질병 등 건강보험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ISA,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 펀드, 채권, ELB, 주식, ETF 등 하나의 계좌에 불입한 돈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한데요. 이 상품의 특징은 손익통산을 통해 실제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라든가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A라는 펀드에 가입하고 B라는 펀드에 가입했는데
A라는 펀드에서 마이너스 500의 수익이 손실을 봤고요. 그 다음 B라는 펀드에서 1000이라는 수익을 봤다고 생각하면 1000이 뭐 A에서는 손실 봤으니까 세금은 안 내겠지만 B라는 펀드에서는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실 겁니다. 근데 ISA 계좌를 통해서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 하면 1000만 원에서 마이너스 500이 있기 때문에 1000에서 500을 뺀 500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납입한 원금 내에서 필요하실 경우에는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ISA와 일반 그 금융상품과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자 및 배당소득세 15.4%가 일반 계좌에서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자랑 배당소득을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됩니다. 하지만 ISA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는 수익금에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9.9%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금융소득이 많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ISA 상품에 가입하셔가지고 비과세 혜택도 누리시고 분리과세 혜택도 누리셔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배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ISA 계좌 개설 후에 연 2천만 원씩 5년간 불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요. 다만 그 직전 가입하시기 직전 3년간 과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셨던 분들은 개설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ISA 일단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배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전 3년간 그런 경력이 없으시다 그러면 당연히 비과세 상품 1순위 상품으로 가입하셔야 될 통장입니다. 다음은 연금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연금 3층 보장이라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금은 크게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공적연금, 그 다음에 기업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고요.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위해서 기업에서 가입하는데요. DB형이랑 DC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IRP, 연금저축. 앞에서 보셨죠? 이 연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세액공제 효과도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최대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연금을 통해 가지고 노후의 기본적인 노후 재원을 마련하셔야 될 텐데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연금으로도 노후 재원이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주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주택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는 주택연금을 통해서 모자란 연금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산정을 할 때 지역가입자가 돼서 건강보험료 산출을 할 때요. 소득으로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공적연금은 지금 그 공적연금 받는 금액의 50%는 바로 건강보험료 산출할 때 그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공적연금이 그 가입한 그 가입자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국민연금에는 가입이 됐고 앞으로도 이제 수령을 해야 되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그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보존해 준다 해서 임의 계속 가입자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였다가 이 국민연금으로 받게 되는 그 연금액이 50%가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산출 계산에 포함되다 보니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임의 계속 가입자라든가 임의 가입자들이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그 국민연금을 좀 땡겨서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조기 수령이라고 하는데 최대 5년까지 좀 땡겨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빨리 받는 대신에 받게 된 국민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조기 수령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의 50%가 과거에는 이 개편되기 전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30%가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반영이 됐었는데요. 이게 개편이 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의 50%가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국민연금이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랑 어떤 연관이 한다고 하면 조기 수령을 통해서 조금 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좀 줄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신중하게 한번 따져보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매년 6%씩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이와는 반대로 연 7.2%씩 증액이 돼서 1년 늦출 때마다 연 7.2%씩 증액이 돼서 최대 5년간 연기시켜 놓고 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면요. 연금 개시 시점이 됐을 때 내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내가 받게 되는 그 연금액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청자분들은 뭐 그냥 받는 금액 50%가 감액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거는 이제 최대 50%까지가 감액이 되는 거고요. 300만 원 초과된 금액에 따라서 뭐 5%가 감액될 수도 있고 뭐 15%가 감액될 수도 있고 뭐 50%가 감액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 국민연금 연기연금도 좀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연금 수령 시점이 됐을 때 300만 원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내가 앞으로 내 건강이 건강해가지고 좀 장기 생존이 가능하다 싶으시면 연기연금을 고려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게 되는 연금은 63세부터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파란색 그래프가 정상적으로 받는 그래프고요. 연기연금 최대 5년을 늦추게 되면 매년 7.2%씩 할증된 금액으로 연금액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5년 뒤에 연기연금을 개시하고 나서 10년이 지나게 되면요. 오히려 연기연금을 통해서 누적된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 소득과 그다음에 내 생존기간, 내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연기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 이상을 살 것 같으면 연기연금이 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연금 개시 시점에 내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5년 연기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소득과 연기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 이상 생존이 기대되면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는 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많은 질문들 하시는 게 바로 유족연금인데요. 유족연금 같은 경우는 여기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남편 되시는 분이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납부를 하고 사망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남편분이 100만 원씩 노령연금, 기본연금을 받고 계시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배우자 되시는 분이 60만 원의 본인 명의의 그 소득을 받고 있었던 거죠. 연금액을 받고 있었을 때 그 배우자가 받게 되는 연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냐? 먼저 그 100만 원의 60%가 유족연금입니다. 그 60% 6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인이 받는 60만 원에 유족연금 60만 원에 30%인 18만 원을 합치게 되면 78만 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계산을 해보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을 높은 금액을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배우자, 남편이 사망 시에 100만 원을 받고 있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노령연금으로 3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금액이 결정되냐? 100만 원의 60%니까 일단 6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 노령연금 30만 원에다가 배우자 유족연금의 30%인 18만 원을 합치게 되면 48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둘 중에 높은 게 60만 원이니까 배우자 유족연금 60만 원이니까 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 느껴야 될 건 뭐냐? 굳이 내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어도 배우자 유족연금으로 60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불입했던 거는 그냥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족연금 결정 기준은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상당하다면 차라리 과거처럼 임의가입자로 해서 소액을 불입할 게 아니라 차라리 개인연금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의 소액 불입은 유족연금으로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국민연금 말씀드렸고요. 주택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만 55세 이상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입 조건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공시가격은 12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고요. 담보물로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 지급 방식과 확정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물 평가 방법은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그 시세가 노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이라든가 KB 시세를 준용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세가 노출된다고 이렇게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연금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셔서 주택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주택연금 수령하실 수 있는 이제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하신 게 그럼 어느 정도 주택연금 수령액이 어느 정도 되냐는 게 이제 이슈가 될 텐데요. 주택연금은 뭐 그 지급 방식이라든가 지급 형태라든가 뭐 담보물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그 수령하시려는 나이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여기 예시처럼 담보물 가격이 주택 가격이 3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령이 한 70세라고 가정했을 때 매월 90만 원 정도 수령을 합니다. 물론 담보물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금액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을수록 신청하실 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연금액이 늘어나는데요. 뭐 대략적으로 뭐 어느 정도 수령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대략 1억에 한 30만 원 전후 수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제 주택연금을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셔가지고 직접 가셔서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주택 가격 입력하시고 내 나이 입력하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내가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내 노후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게 재원 확보에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이 부분은 그 연금은 아닌데 우리가 연금 금액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된다 하면 앞으로 말씀드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연금액을 좀 늘리실 수가 있는데요.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연금 계좌 이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요, 대상자가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고요. 부부 합산 1주택자. 그래서 1주택자만 해당이 되시고요. 대상 주택도 너무 이제 고가 주택은 안 되고요. 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각을 했을 때, 양도를 했을 때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고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요. 그러면
양도한 금액보다는 다운사이징이니까 취득하는 금액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1억 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만큼을 연금계좌, 앞서 말씀드렸던 연금저축이라든가 IRP로 이체를 하시게 되면 세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납입기간도 제한이 있는데요.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6개월 이내에 그 1억 원을 한도로 해서 이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체를 하게 되면 어떤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과세 이연입니다. 이체를 하게 되면 보통 금융상품에 이체를 하게 되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게 되면 그 수익에 대한 금융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연금계좌로 들어가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출할 때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는 언제 되냐? 연금 수령하실 때 이제 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연금 수령할 때 과세되는 연금소득세는 몇 프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상당히 낮죠. 3.3%에서 5.5%를 내가 받을 연금액에서 제외하고 연금소득세를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로 돈이 이체가 되게 되면요. 또 어떠한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냐면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을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이자와 배당, 금융소득을 수령할 때마다 최소 15.4%의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돼서 그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종합과세 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부담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연금계좌로 이체가 되게 되면 저율로 과세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저율 과세가 되려고 하면 내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1,500만 원 이하로 받았을 때만 저율 과세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받는 연금 소득이 1,5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으로 종합과세로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16.5%로 분리과세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어떤 리스크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1,500만 원 연금액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16.5% 분리과세를 신청하시면 종합과세가 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리스크를 피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ISA, 앞서 금융상품 중에 ISA에 대한 상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ISA를 가입하시고 만기가 됐을 때 60일 이내에 있잖아요. 그 만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 또는 IRP로 전환하시게 되면요. 연금저축 및 IRP로 전환된 금액, 기존에 이제 세액공제 되는 거 외에 추가로 요번에 전환한 금액이 10% 300만 원 한도로 해서 추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앞서 주택 다운사이징으로 인한 그 차액 1억 원 한도로 불입하는 거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데 ISA는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납입액의 10% 300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의무 납입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입하고 5년간 불입이 가능한데 의무 납입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연금 계좌로 이체하고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의무 납입 기간은 3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5년을 불입하려고 시작을 했어도 의무 납입 기간 3년만 지나게 되게 되면 3년 지나고 중도해지 하더라도 페널티가 없고요.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3년이 되는 시점에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3년이 되는 딱 가입하고 3년이 되는 시점에서 내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 정도가 한도가 찼다. 그러면 굳이 2년을 더 유지하실 게 아니라 해지를 하시고
해지를 하시고 그 해지 환급금을 가지고 내 목적 자금, 재투자를 하신다든가 그런 식으로 또 활용이 가능하고요. 해지 환급금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계좌에다가 이체를 하시게 되면 세액공제도 또 받으실 수 있고 세액공제와 더불어 과세 이연, 그 다음에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는 저율의 연금소득세, 그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회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3년마다 ISA를 가입하셨으면 3년마다 그 컨디션을 잘 보시고요. 내 상태에서 벌써 비과세가 충족이 됐다 싶으면 더 끌고 가실 필요 없이 거기서 해지하시고 뭐 연금계좌라든가 목적자금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천만 원씩 최대 1억 원 저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ISA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은 200만 원은 일반 ISA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서민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누리시고 초과 수익은 9.9% 세율로 분리과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3년마다 한 번씩 ISA를 재투자한다고 해가지고 ISA 풍차 돌리기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ISA를 가입하셨으면 3년마다 상태를 점검하셔서 중도 해지를 할지 만기까지 가져가실지를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 플랜을 통한 최소 노후자금 확보를 하라고 제가 앞서도 연금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예시처럼 월 250만 원, 월 300만 원, 이 금액은 부부 합산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1인당 월 250만 원 정도를 하신다든가 개인별로, 부부가 각각 개인별로 뭐 3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내가 가입한 개인연금,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등을 활용하셔가지고요. 일단 내가 목표로 하는 기본 노후재원 250만 원이 됐던 300만 원이 됐던 일단은 재원을 한번 확보해 보시고요. 만약에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 재원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되시면 앞서 말씀드렸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다운사이징 하실 일이 있다 그러면 다운사이징 그 차액 1억 원 한도로 해서 그 연금저축이라든가 IRP로 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또 내 노후 재원을 마련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ISA 가입자분들 같은 경우는 만기가 됐을 때 만기 환급금을 또 이체를 통해 가지고 내 개인연금을 좀 그 연금액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두 가지 개인연금을 보강할 수 있는 주택 다운사이징이라든가 ISA 만기 환급금 이걸 활용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기본 노후 재원이 안 나온다. 그런데 제가 주택은 1세대 1주택자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택연금도 활용하셔가지고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 250만 원, 300만 원 정도는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연금보다는 기본적인 노후 재원보다는 좀 더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보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금융상품들 있죠. 그런 금융상품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활용하셔가지고 재원을 확보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부동산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통해서 좀 풍요로운 노후 재원을 확보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노후 재원으로 말씀드렸던 금융, 연금, 부동산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금융상품과 연금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조금 그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사망은 뭐 죽음은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비해서 상속은 또 어떻게 현명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부동산 자산 관리와 현명한 상속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린 금융상품, 연금상품만 잘 활용하셔도 기본적인 노후 생활 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잘 되새겨 생각하셔가지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 확보하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시청하셔가지고 풍요로운 노후, 그 다음에 현명한 상속까지 준비하시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